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한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프리너리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사와 같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행사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너리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참석하시는 발표하시는 분들 성함만 먼저 말씀드리고 각각 발표하실 때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모두 5편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양원준 포스코 기업시민실장님, 두 번째는 정권택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공헌실장님, 세 번째는 이보성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소장님, 네 번째는 정현천 SK마이서니 부사장님, 그리고 다섯 번째 송대섭 네이버 정책연구실장님이 발표를 하시고요. 종합토론은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대로 제일 먼저 지속가능 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업시민이라는 주제로 포스코 양원준 기업시민실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양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의 기업시민실장 양원준입니다. 기업시민이 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기업 지향해야 할 가치, 기업시민. 포스코의 모든 임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시민은 공통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일부는 또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기업 시민을 포스코에서는 왜 기업 시민을 추진해야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는 산업발전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기초 소재인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LCA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소재로서 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은 현재 한 90%가 이제 재활용되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우리 삶의 중요한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철강 기업이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68년도에 포스코는 제철 보국이라는 신념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제철 보국하면 값싸고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국가에 보답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신념에서 출발했고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오늘날 글로벌 철강 회사로 성장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세계 조강 생산 기준으로 세계 5위. 그다음에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그 철강 전문 그 분석 기관에서 최근 10년 동안 세계 경쟁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철 보국을 신념으로 설립한 그런 포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공익적인 DNA가 있었죠. 예를 들면 71년에 제철 장학회를 설립을 하고 80년대 효자 아톨, 86년도에 포스텍을 설립한 것처럼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 봉사 등 상생 활동이 회사 역사와 함께 이렇게 궤적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앞에 다가온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과연 제철 보국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포스코는 사업 영역의 다양화, 글로벌화가 되면서 철강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경영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18년에 포스코는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를 합니다. 즉 철강에서 무역, 건설 등 다양한 업으로에 대한 범위 확장, 또 전 세계로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 또 사회와 더불어 발전을 실천하는 지속 가능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왜 그럼 포스코가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택했을까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작년 8월 달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미국의 경제 단체에서 그동안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의 공동 발전으로 이제 기업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데 서명을 한 게 있고요. 또 9월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해관계자와 성과를 나누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일명 기사로 다룬 적이 있고, 올해 1월 달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19 이후에 기업의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위한 사회와 시장의 기대가 변화한 것이죠. 즉 여러분 잘 아시는 포춘지에서는 1955년부터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83년도부터는 존경받는 기업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또 최근 2015년도부터는 이런 양적인 성장이 아닌 얼마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서 세상을 바꾸는 기업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도 예를 들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규모로 봤을 때 10대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세상을 변화하는 기업 간에 일치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의 10위가 예를 들면 존경받는 기업하고는 3개가 일치하고 있고요. 특히 세상을 변화하는 기업하고는 월마트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변화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도전적인 사업 환경의 대두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의 성장 방식과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소사이어티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론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인재상도 변화가 돼서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와 인재가 요구되고 있어서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사에 더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ESG 성과와 탄소 배출 저감 요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은 ESG를 기업 평가 요소로 보고 있고 성과 창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요 투자자 중인 하나인 블랙락에서는 포스코 CEO의 사안을 보내서 TCFD를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CO2 감출에 대한 저희 로드맵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굴뚝산업인 제철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고객사인 예를 들면 자동차사인 다임러스라든가 오스테드 같은 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탄소 배출량에 대한 로드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동안 기업 경영이 100m 그냥 달리기였다면 현재의 기업 경영은 110m 허들 달리기다. 기존처럼 열심히 100m를 향해서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허들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위원도 이러한 허들을 넘기 위한 또는 지속 가능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7월에 제가 경영 이념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비전으로는 위드 포스코, 위아더 포스코, 그다음에 비즈니스 소사이티 피플 각 활동 영역을 정했고, 심지어는 인재상까지도 여기에 맞게 저희가 다시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업 시민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재원 투입을 확대하고, 또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또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은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 포스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걸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고객 가치로 바뀌고 고객 가치가 다시 경제적 가치로 바뀌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업 시민 포스코의 길인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는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언을 했지만 상당히 생소한 거죠. 개념조차 생소한 이 기업 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기업 시민 포스코의 구현 기반 마련을 위해서 100대 개혁 과제를 수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 추진 동력에 대한 기반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2019년에.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2019년 7월 25일 기업 시민에 대한 개념 정립을 했고 기업 시민 헌장을 선포를 했습니다. 즉 기업 시민 포스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해줄 기업 시민 헌장을 선포를 했는데요. 기업 시민 헌장에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에 대한 개념부터 목적, 지향점,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시민 헌장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작년 11월에는 TV 광고에 기업 시민이 되다는 광고를 노출시킨 적이 있고요. 우리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화면 보호기라든가 노트에 이런 기업 시민 헌장을 다 가지고 있고 최근 7월 28일에는 포스코 센터에 기업 시민 헌장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작해서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는 공생가치 창출을 위한 6대 대표 사업도 발굴했습니다. 포스코가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6대 대표 사업을 작년 12월 3일 제가 공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동반성장, 저출산 해법에 대한 롤모델 제시, 바다숲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 플랫폼 구축, 글로벌 모범 시민 이렇게 6가지 대표 사업을 발굴을 했고 저희가 올해 이런 저출산 해법에 대한 롤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자녀 키우기 좋은 회사,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 저출산이 극복된 사회 구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사내에서는 제도 개선을 했고 지역사회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섰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으로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출산 심포지엄을 지난 7월 14일 날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 사업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래그를 재활용해서 CO2를 저감하고 있는 이런 활동. 올해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 바다에 그 트리톤 1,800여 기를 투입을 해서 이 트리톤에서 나오는 칼슘과 철분이 CO2 저감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활동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 플랫폼 구축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시민 헌장이 저희가 나침판이었다면 CCMS는 기업 시민에 대한 실천 지도입니다. CCMS가 코퍼레이트 시티즌십 매니지먼트 스탠다드인데 이 CCMS만 보면 기업 시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업무와 저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쉽게 제작을 했고 그게 CCMS는 크게 1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목만 봐도 어느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를 알수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 기업 시민을 저희가 문화로 발전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포스코는 포스코 기업 시민은 탑다운만 있는 게 아니고 탑다운과 바텀업 그리고 미들업다운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 참여형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층이 방향을 설정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리딩과 조율을 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누구나 다가 1인 1실천을 과제를 하고 있고 부서별로 기업 시민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원들은 1인 2실천을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저희가 5월 달에 공모를 해보니까 한 14,000건 이상의 아이디어로 공모를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는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포스코 강판에서 기존에 그 대리석을 썼던 것을 친환경 소재인 철로서 나무 대리석 무늬를 구매한 이런 그 소재를 쓰고 있고 실제로 스타벅스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맥 소재를 활용한 가로수 보호대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포스코 임직원은 누구나가 다 봉사를 참여하는데 평균 27시간, 1% 나눔재단 같은 현재 참여율이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변화 활동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업 시민 가치도 저희가 저희 내부적인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측정을 시작을 했고 올해와 내년까지 측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3년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그동안 포스코 임직원들은 기업 시민 내재화를 통해서 체질화하고 앞으로는 문화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업 시민이 포스코의 고유 경영 이념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에는 많은 기업들이 함께 사용하는 보통 명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업 시민에 대한 연구, 우수 사례 개발에 대한 우리 경영학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발표한 자료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술연구및 강의 목적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스코의 양원준 기업 시민 실장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단어, 용어, 개념을 하나 더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시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CSR 환경 변화와 삼성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삼성경제연구소 전권택 사회공헌 실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전권택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지 현장이나 그 기업의 CSR 환경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CSR 환경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과거에는 취약계층에서 이제는 취약계층을 넘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분야도 생계 지원에서부터 보건의료로 확대가 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규모도 대폭 증가함으로써 이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급은 기업의 CSR 여력이 저하가 되고 코로나19 치료 대응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전통적인 우리의 복지 전달 방식이 대부분은 대면 서비스, 직접 대면 서비스와 집합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사실상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서비스는 상당히 질적으로 저하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기업의 CSR 활동들은 대부분 금전 기부라든지 임직원 자원봉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문제와 재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삼성은 그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서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계기로 해서 2018년에 삼성의 CSR 지향점과 방향을 새롭게 고민하고 다시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해서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 그것이 삼성이 새롭게 다짐하는 CSR의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진부터 CSR 활동을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서 삼성의 핵심 자원과 역량들을 집중해 보자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CSR의 지향점과 방향 하에서 삼성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와 연계해서 CSR 비전과 중점 테마를 재정립했는데요. 비전으로는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고, 중점 테마는 삼성의 핵심 가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삼성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올 때 가장 중요했던 인재 육성에 대한 것입니다. 인재 제일의 그런 핵심 가치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 양성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주력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을 CSR의 큰 테마로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5번째 핵심 가치인 상생 추구라는 것들을 철학과 연계를 해서 그동안 삼성이 제조 기업으로서 제조 역량과 양산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달려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협력사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그러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생 협력을 또 한 축의 CSR 테마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맞아서 삼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지역사회, NGO,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특히 보건의료 관련 CSR 활동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긴급한 보건의료 니즈를 실시간으로 센싱하고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 필요 물품들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 달에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출연을 해서 자가격리자라든지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필터 부직포를 수입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공공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치료 수요들을 돕기 위해서 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2달간 경증 환자의 치료센터로 개방을 해서 각 그 삼성 의료원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환자 255명을 치료를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협력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K-방역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성은 청소년 교육을 CSR 핵심 테마로 잡고 있는데요. 18년부터 앞으로 5년간 소프트웨어 인력 10,000명을 양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로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의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경쟁력을 향상을 시켜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2,250명 정도를 양성을 하고 있고, 취업 컨설팅이나 기업 채용 연결, 구직 행사 등의 취업 지원을 병행을 해서 상당한 취업 성공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교육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대면 접촉식 오프라인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에 직면하게 됐죠. 그래서 신속히 이런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온라인 교육들을
대대적으로 오프라인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 또 정부의 온라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 한 3만 명에게 갤럭시 탭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원활한 원격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하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조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들에게 나누어주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0여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제조 혁신 전문가 200명 정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또 정부와 삼성이 매칭을 해서 매년 한 2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하고 1,600억 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15년부터 작년까지 2,160개사를 지원을 했고, 앞으로 3년 동안 1,400여 사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를 생산한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을 해서 생산성 향상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는 레스텍이라든지 에버그린 같은 마스크 제조 회사의 제조 공장 비율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제조 기간을 단축을 해서 생산량을 50% 이상 증가를 시켰고, 또 솔젠트와 코젠 같은 진단 키트 회사 3군데를 도와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을 위한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또한 금융기술 같은 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해서 두 기업 모두 70% 이상의 성과를, 생산성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삼성이 CSR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NGO, 학계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협력해서 컬렉티브한 임팩트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긴급 사태에도 중단 없이 복지와 CSR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먼저 고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운영의 민첩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삼성의 핵심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국민에게 도움되고 공감받는 CSR 활동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이 3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삼성의 CSR 활동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삼성 CSR 활동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덕군 칠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은 삼성 임직원과 가족의 힐링 공간인데요. 이곳은 3월과 4월 2달여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됐습니다. 새벽같이 출발해서 열심히 달려서 영덕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시간이 한 11시쯤이었어요. 오후 1시에 바로 버스가 들이닥치더라고요. 환자 210명을 실은 버스가 들이닥쳐가서 정말 정신없이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여기에 전국에서 자원한 민간 의료진, 행정과 운영을 담당한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 환자 생활 지원 및 이송을 맡을 군인과 소방관, 경찰까지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된 합동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병마와 싸운 2달 동안 입소 환자의 88.6%가 완치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모두 떠난 생활치료센터에서 맞는 합동지원단의 퇴소식. 지난 2달을 되돌아보며 미처 완치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런 생활치료센터들이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뀌게 돼서 처음엔 정말 저희도 정신이 없고 다양한 협업 툴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트 맞는 키를 쓰다. 솔젠트는 40여 개국에 코로나19 검진 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찾는 곳이 많은데 일일이 눈으로 보고 일일이 손으로 닫으니 수요를 못 쫓아갈 수밖에.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볼까요? 강제 안구건조증 유발하던 불량라벨 유관 검사. 불량라벨 알아서 걸러주는 기계에 양보하세요. 덕분에 우리 작업자는 눈의 피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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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손가락에 물집 잡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뚜껑 대신 손목 따라가던 캐핑 작업은 투터치 탁탁툭. 물집은 무슨 집에나 가야겠어요. 튜브 스티커 붙이기 수작업도 삭제. 코로나19 걸러낼 시약 분지는 자동화 컴플릿. 솔젠트 맞춤형 금형 개발을 2주 만에 완성! 이 튜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뚜껑 안에 박혀있던 링을 없애버렸습니다. 오염 걱정은 제거. 이제 열심히 튜브 만들 일만 남았습니다. 이만하면 믿고 써도 되겠죠? 스마트 공장으로 더 강해져라 K방역. 네, 보신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택 실장님. 좋은 사례와 또 동영상까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대응이라고 하셨지만 선도적이며 선제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마 모두 내용이 풍부하고 풍성해서 잘 즐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변화라는 주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보성 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그룹 이보성입니다. 앞에서 포스코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업 시민과 CSR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즈니스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밸류체인과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현대자동차 저희 그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발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는 접촉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전염이 됐고 연결된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글로벌 팬데믹으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좀 배제하고 연결 방식의 새로운 연결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좌우하는 어떤 요인들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축소되어 왔던 정부의 어떤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었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그린화, 디지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걸 강조하는 큰 정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봐서라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와해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비대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특히 그 연결 수단으로서 어떤 연결로서의 어떤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그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크게 더 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자동차 산업의 주 영역은 내연기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생산 판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국 정부의 어떤 그린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전동화로의 어떤 전환이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성장에 따라서 기존 사업 부분이 상당히 이축이 되기 시작을 했고, 디지털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가까지 융합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체인의 이런 사업 영역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밸류체인도 그린화, 디지털화로 어떤 전환이 더욱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공급망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어떤 상생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팩트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동화라든가 어떤 밸류체인의 디지털화 같은 경우들은 과거에도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좀 속도가 빨라지는 어떤 촉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전기차 3강 도약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에 있어서 선두주의 공고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동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카쉐어링 같은 모빌리티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업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어떤 서비스 업체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사업 영역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밸류체인도 그린화와 디지털화를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완결형 조달망을 구축한다든지 공급망을 가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미래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는 수소차에 집중하면서 전기차는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는 2011년에 전기차를 출시해서 개발 출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소울, 아이오닉, 그다음 코나, 최근에는 포터까지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는 6개의 모델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9만 대를 판매했고, 올해는 4월까지 3만 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폭스바겐 그룹과 세계 전동차 판매에서 3위하고 4위 정도를 다투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부터 양산을 최초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넥소뿐만 아니라 수소 트럭도 개발을 하면서 수소차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선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전기차 3강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기차의 어떤 목표로 삼고, 전용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생태계 구축, 배터리라든가 충전 인프라 같은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현재 7% 전기차 시장의 7%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향후 10% 이상으로 지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다가 고성능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접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지금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 라인업을 지금 현재 승용하고 트럭에서 버스, 그다음 지게차 등까지 라인업을 크게 확대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수소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업체라는 그런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 딜카라는 부분이 그 카쉐어링 사업과 중고차의 차량 구동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기아가 위브리라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지금 런칭해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을 내고 차량을 일정 기간 점유하는 차량 구동 서비스도 국내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에 있어서 그램 또는 인도의 레버와 같은 현지 업체들과 함께 제휴를 통해서 해외 사업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CES에서 저희가 개인 항공기, 모빌리티 차량, 그다음에 도킹 시스템, 도킹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제시를 하면서 향후에 그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의 제조 서비스의 가장 종착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도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디지털을 활용한 온택트 방식의 도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지금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딜러 등 오프라인 채널에 의존하던 판매 방식도 온라인 채널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도,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이미 런칭을 하였고, 그다음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지금 시범 운행에 도입 온라인 채널을 시범 운행하는 등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에 있어서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완성차 업체들은 싸게 만들 수 있는 부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신흥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조달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조달 생태계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 가능하게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생태계를 운영하는 쪽으로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차그룹에서는 현지 완결형 조달 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있어서 리스크 발생이 국제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글로벌 조달망이라고 하는 GVC가 지역별 조달망, RVC나 국가별 조달망, MVC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유연성과 보건성을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품을 표준화한다든지 공용화를 확대함으로써 부품 간 대체 가능성을 지금 확보하고, 핵심 부품은 지역별로 업체별로 다변화시킴으로 해서 공급망에 리스크가 발생 시에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력업체들 간의 동방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최근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좀 더 지속이 된다 그런다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붕괴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복원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자칫하면은 이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면서 이 한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지원과 미래차 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먼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든지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방면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집중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차 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산업의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에 어떤 제조라는 부분, 그래서 차를 파는 셀링 카스라는 중심으로 되던 자동차 산업의 업이 향후에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제조의 서비스를 보태는 쪽으로 해서 업의 본질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링 카스에서 그 이동 거리를 파는 서비스를 첨가해서 이동 거리를 파는 셀링 마일스로 좀 변화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 산업의 가장 최근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이나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5G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태계도 지금 상당히 많은 확장되고, 상대계 자체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융합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전통 자동차 업체와 몇몇 부품 업체들, 밑에 간단히 보이는 부품 업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ICT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종 업체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센서,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같은 ICT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생태계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파트너와의 협력, 제휴를 통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자동차 산업에서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고, 많은 준비를 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학계 그리고 교수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순서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SK 마이서니의 정현천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SK 사내 교육기관인 마이서니의 정현천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 라면 먹방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런 라면 먹방을 찍었을까요?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는 이천 포럼이라는 사내 자체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광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최태원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련의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라든지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예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롭게 다르게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높은 연단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인 공간, 특히 또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이 좀 더 수평적이고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포럼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을 할 수 있었다면은 올해는 오히려 온라인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 구성원이 여러 회차 다양한 형식으로 새로운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3개월간에 걸친 서브 포럼에 이어서 오늘이 SK 2000 포럼 메인 포럼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흘간 진행이 될 그런 행사이고요. 이렇게 그 달라진 포럼처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짧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을 공유 오피스로 만들고 또 회의나 보고를 간소화하는 실험을 계속 해왔었고요. 임원 직급을 통일해서 조직을 좀 더 수평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격주 4일 근무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는 마이써니의 그 학습 컨텐츠들을 모든 구성원들이 연간 200시간 이상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사실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칸막이에서 혼자 일하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20명도 채 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새로운 시도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게 2018년도 신년사에서 최태원 회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그 이제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해서 사실 SK 관계사별로 좀 다양하게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나눠 보면은 크게는 구성원의 마인드를 좀 에이자일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과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구성원 마인드 전환이 있고요. 또 조직 구조를 대팀제를 도입하거나 임원 조직 체계를 축소함으로써 개편을 해서 수평화하고 좀 더 플랫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호칭 체계나 상대 평가 등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HR 체계 혁신, 또 회의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를 간단한 이메일로 대체하고 품위서를 폐지하는 등의 회의 보고 개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 전담 좌석을 폐지하고 공유 좌석제, 또 임원 사무 공간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사무 공간 재설계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 전반의 이노베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 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없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변화도 과거 주주의 이익 중심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예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SK그룹이 많이 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즈니스만 해도 이미 이제 상당히 그 투자업계에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구축해왔던 경쟁 우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은 저희도 많은 그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리스크도 여론이라든지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SK는 경영의 그 목적 함수를 과거에 이익, 돈에서 구성원 전체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익 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야 또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해서 주주이익을 환원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목적 함수를 바꾸고 있고요. EV와 SV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조기에 해결이 되면서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반짝했다가 원래 방식대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관계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에서 시공간 자율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주는 온사이트, 그러니까 본사에 와서 정해진 근무 시간을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3주는 오피스 프리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후에 일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일의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바, 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물론 이제 전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공간의 유연성이 몰입, 집중, 자부심 등등 정서적 만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3주간의 그 자율 선택 기간에 계속해서 본사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조차도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응답들을 했는데요. 그건 아마 시공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더들이 일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단 일을 지시하고 결과를 가지고 보고받고 하던 식에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훨씬 더 디테일한 그 소통을 상호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가고 그다음에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3주 기간에 자율적인 선택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운영성 업무는 본사에서 바짝 진행을 하고, 3주 동안에는 훨씬 더 기존 업무를 개선하거나 기획하는 업무를 시도함으로써 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에 기반한 자율, 또 리더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시공간 유연성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거나 또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선은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정착이 되고, 또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과 직무에 적용이 용이한 곳도 있고 또 쉽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이제 또 어떤 집단적인 창의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집합근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또 특히 이제 제조업무는 재택근무가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은데 제조업무에서도 투자 여력이 큰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확산이 되어갈 것이다, 이런 연구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 문화 혁신과 연결되면서 이런 그 언택 방식, 재택근무 방식이나 여러 가지 시공간의 변화는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이제 거점 오피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을지로에 있는 본사로 근무하던 방식에서 곳곳에, 서울 경기 지역의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두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자유로이 선택을 해서 출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동원을 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병행하는 그런 방식의 업무 수행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업 내부적인 어떤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환경 탄소 배출 저감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비용들을 줄여 나가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SK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워커힐이라는 그 장소에서 4,600여 명이 참여하는 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대규모 그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훨씬 더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사에도 더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4,600명이 모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그 혼잡했었고요, 운영하기가 곤란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그 단체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공간의 제약을 뿌리치고 훨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SK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뭐 삼성, 현대차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공 역할의 범위와 제공 가치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을 포용하고 조금 더 그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되는 공공적인 역할들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다. 또 협력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유용하겠다 이런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계에서는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 대량 운송, 대량 소비를 통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착착 진행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난 그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효율성을 항상 극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융합되어가는 내용들을 훨씬 더 그 고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만족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세계를 온라인으로 융합하는 고민에 대해서 피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훨씬 더 그 현실적으로 또 고객들의 어떤 마인드를 살펴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 연결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초불확실성 시대에 인재 육성이라든지 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구성원들 간에 서로 맺는 관계,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관계사들과 그 각 관계사들이 갖는 그 밸류 체인에 있어서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지속적인 학습과 업무가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SK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1년에 200시간 학습에 쓰는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영학계에서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도를 해주시면은 저희 그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80년대 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신입사원 시절인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책상을 놓고 심지어는 책상 위에 담배 재떨이도 놓고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간 간부가 됐던 2000년대에는 이런 칸막이 속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신입사원 교육을 완전히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 칸막이나 또는 그 이전에 그 긴 결제 라인이나 수직적인 어떤 업무 구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기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킬지, 이것이 매우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천 부사장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사진들을 보니까 아마 많은 세월의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변화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발표가 점점 이제 무르익고 있는데요. 단지 아쉬운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M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네이버 송대섭 정책연구실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고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정책연구실 송대섭입니다.
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소개드렸듯이 SM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플랫폼의 역할인데요. 여기서 이제 SME는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드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인데, 뭐 우리말로 하면은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상공인을 SME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각자 여러 부서에서는 뭐 소상공인 여러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번부터 SME로 이렇게 통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SME가 우리 경제에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현황이 어떻고, 기술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가 SM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ME는 사업체 수의 86% 그리고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업 전선에 뛰어든 2030 세대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는 50, 60 세대들이 이제 급증하면서 이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뭐 자영업이나 소상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의 SME의 비중이 계속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아직도 SME의 디지털 전환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전화번호나 상호 등록을 한 그 사업체 수가 전체의 40% 정도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활용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SME의 숫자는 전체의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SME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의지도 아직 약한 상황이라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상황의 사회에 아직 준비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네이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SME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도울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SME의 체계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게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제 네이버의 중요한 파트너인 SME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환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파트너 스퀘어라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 디커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서비스도 이제 SME의 지원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고, 네이버의 하나의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네이버의 사업적인 비사업적인 핵심 역량들이 SME 지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프로젝트 꽃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프로젝트 꽃은 SME와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응원하여 개인의 도전과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에 분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사업 철학이자 약속입니다. 이게 2016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시작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젝트 꽃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공간이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창업 성장 지원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는 굉장히 그 부산, 광주, 뭐 서울 여러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특화된 니즈를 충족하면서 사업자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스퀘어 이용자는 누적으로 47만 명이고, 작년 한 해 동안 11만 8천 명이 방문해서 교육과 스튜디오 같은 것을 활용했습니다. 좀 그 작년에 문을 연 이제 파트너 스퀘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트너 스퀘어 종로 같은 경우는 스몰 메이커스, 뭔가 장인들이나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홍대에 문을 연 파트너 스퀘어는 동영상 오디오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전문 공간입니다. 그래서 7개 스튜디오와 전문가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스퀘어를 운영하고 또 서비스를 운영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SME를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이버 디커머스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했는데요. 여기서 디커머스라는 것은 데이터 커머스 혹은 디지털 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 성장 단계, 확장 단계 세 단계로 나눠서 지금 SME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작 단계를 보면은 시작 단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라는 이런 단계별, 주제별 41개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이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한 SME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교육도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 단계에 있는 SME를 위해서는 특히 영세 사업자,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사업이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분들이 다양한 사업적인 니즈가 있는데 이 사업 확대에 따른 고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 성장을 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기도 하고 또 확장 단계에 이르는 분들은 뭔가 빠른 자금 회전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퀵 에스크로우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판매 대금의 80%를 선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정산 주기를 최대 10일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디커머스 프로그램이 2018년 6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총 한 40만 명 정도의 온라인 창업 성장을 이제 지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SME가 1단계에서 2단계 혹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거쳐갈 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평균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 같은 걸 보면은 안양 1번가 황공방에 이런 분들은 자본금 50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픈 3개월 만에 확장해서 최대 400개의 주문을 받고 또 혼자 시작했는데 직원을 4명을 고용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정남 곡성에 계신 이제 귀농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푸드 윈도우라는 데 입점해서 매출의 90%가 푸드 윈도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24시간 내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윈도우 지역 명물이라는 곳은 이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문을 연 서비스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새롭게 시작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툴인 스마트 스토어를 설치하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활용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단순히 동네 단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 단골을 만들고 매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온오프라인이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코로나19 같은 위기 시에 상호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저희가 디지털 이제 신용을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디지털 신용을 통해서 SME의 이제 금융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올해 굉장히 하반기에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네이버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의 국내 사업자 비중을 보면은 SME가 73% 그리고 2030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43%에 이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빠른 현금 회전과 그리고 사업자금 융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현금 회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빠른 정산 서비스, 지금도 정산이 빠르지만 빠른 정산 서비스를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사업 SME 대출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하고 있지만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포가 없는 무점포 소매업이 많고 창업 초기에 있는 사업자가 많은데 금융권에 있는 사업자들은 이분들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SME를 위한 대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무점포 기존 금융기관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무점포 영세 사업자 그리고 창업 1년 미만 2030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신용 평가 기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이제 금융의 신용 평가 데이터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 데이터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새로운 신용 평가를 하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그것을 SME 대출을 위한 대안 신용 평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안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기존 신용 평가 시스템에서 1등급이 받은 1등급 숫자보다 1.8배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기존 신용평가 등급에서 1등급이 10만 명이었다면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에서는 18만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네이버 SME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네이버와 SME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디지털 생태계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기술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여러 학계에 계신 그 교수님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의 주옥 같은 발표 통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든 발표자분들을 앞으로 모시고요.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자장을 맡아주신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래너리 세션에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곽수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전에 조금 미팅을 좀 하면서 발표 한 1시간 정도, 토론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아마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특별히 다음 세션이 45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이라도 조금 더 달라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저희가 좌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5개 우리 기업 그룹의 어떤 사회적 역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5그룹을 모았고 또 나름대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오늘 발표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오늘 준비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회원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조금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경영학이라는 것은 마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경제학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너무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데 공부를 한다는 데 대한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을 그래도 좀 위안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때 좀 뭔가 좀 위안을 얻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들 사이에 선순환적 관계가 있다고 많은 기업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역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데 우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모두 다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플로어에서 혹시 한두 분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듣고 그리고 제 몇 가지 코멘트와 함께 마무리를 해야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우리 조동선 교수님 마이크 좀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사회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옥 같은 5편의 아주 음악을 시를 듣는 것 같은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5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지속 경영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책임 뭐 이걸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국 지속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동전의 안팎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크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경영학이란 분야는 이제 학계에서 이론을 만들고 또 현장에서 이제 그런 그 이론을 활용해서 이제 그 효과를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기업에서 이런 실행하는 것을 이제 학계에서 또 받아들여서 이론을 만들고 여기서도 이제 일종의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그 기업에서 하시는 걸 보면 이 학계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교수님들이 약간의 좀 자괴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아까 우리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자괴감이 들 정도로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극도 줘야 되고 또 함께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5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학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업이 훨씬 앞장서서 쭉 나가고 계시고 좀 우리가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현실화 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론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그 조바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진행하시면서 또 여러분은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학교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이런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따라와 줬으면 좋을지 어떻게 이론을 만들었으면 좋을지 어떻게 이런 것을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수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동선 교수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번씩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이 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일은 마치
바닷물 퍼담는 일 같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나 그룹이 어떤 모든 일을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쳐다보고 있다 할 때 할 수 없었던 거를 사회적 가치를 보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야를 넓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 간의 연대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또 또는 정부하고의 협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삼성그룹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삼성그룹에서 우리는 그런 인력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만은 그것이 그런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혼자 할 수 있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협력 관계들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신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SK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업 문화가 반드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바람직한 기업 문화가 그 위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또는 종업원들이 예를 들면 그 밑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문화를 바꾸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파트너를 만드는데 누구나 다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없을 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파트너가 우리들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하고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예를 들면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그 같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답변드릴 수 없어서 첫 번째 질문이신 우리 조동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가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내세우고 기본적인 큰 방향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내재화할 거냐, 또 내재화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직원들이 실제 체질화해서 문화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걸 어떻게 내재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공헌 활동의 발전 단계를 보면 CSR에서 CSV로 가고 이제 기업 시민으로 왔는데, 기업 시민은 현 시점에서 보면 포스코 고유의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다. 이게 다른 기업이라든가 사회 확산이 되려면 좀 학술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론적으로 좀 백업이 좀 돼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포스코 입장에서도 그런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뭐 기업 시민 포럼도 만들고 또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또 기업의 문화화되고 또 다른 기업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 시민이라는 게 경영 이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영에 인베디드 돼서 이게 경영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활용되도록 하려면 이론적으로 좀 더 백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 그래서 많은 좀 관심과 지원으로 이런 활동들이 단순하게 기업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데 좀 우리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맞이하고 보니까 더더욱이나 사회의 문제라는 게 더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고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업의 역량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정부 역량만으로도 부족하고 또 학계라든지 NGO, 시민단체의 역량만 가지고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고용노동부라든지 일자리위원회 등과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 MOU를 다 맺어서 하고 있고 또 미취업 청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또 NGO의 힘을 또 빌리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아직까지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드림 클래스라고 중학생들 2012년부터 중학생들 저소득 중학생들을 한 8만 명 정도를 한 10년간 연구를 지원을 해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학계 교수님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주고 그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또 테이크업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는 것들을 올 가을 정도에는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희망 디딤돌이라든지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창업 정신,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학계와 KPI를 같이 만들고 NGO랑 함께 태클해야 될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들의 KPI를 정하고 매년 연구 보고서를 내는데 학계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 NGO와 지자체와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정확한 성과 평가가 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도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야 그야말로 컬렉티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다음에 또 우리 마지막 파트너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에 제일 중요한 게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이 융합화되고 융복합화가 되면서 파트너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관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화학 배터리 저희가 받으면서 LG화학과의 저희 관계란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태계 내에서의 그 파트너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계 쪽, 그러니까 파트너로 시작해서 학계 쪽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의 융복합화라고 하는 측면이 가져오는 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 특히 파트너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전동화, 그러니까 친환경 차로 전기로 이제 가는 자동차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환 과정에서 파트너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이제 엔진이나 지금 자동차 부품이 3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화가 되면 15,000개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엔진이나 변속기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은 업종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대차 그룹은 거기에 대한 지원, 그다음 전환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는 사정이지만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그다음 정부, 그다음 업체들 다 모여서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을 위한 사람들의 재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설비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들도 필요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제 주체, 개별 경제 주체들은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유지의 영역에서 이건 일종의 외부 효과로 간주하고 이 공유지를 잘 관리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함께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지가 과거처럼 마음껏 그 공유지에 뭔가 내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내다 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백래시가 돼서 기업 경영에 강한 어떤 그 리스크가 되기도 하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공유지를 공유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 내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이고 2차적인 지역으로 관리를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 가치 중에 어떤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가치로 수확이 되는 것이고 또 경제적 가치로 수확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그런 문제를 누가 더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의 어떤 그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과거 제가 그 윤석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연민의 마음 또 감수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영자가 제대로 그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기업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도 빨리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가 있는 지역을 빨리 탐색을 해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경제학자로 밀턴 프리드만을 우리가 들면서 그분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죠. 그 이익을 내는 것 이상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밀턴 프리드만이 그 말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지만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규칙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바뀌는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가치 또 주주익까지도 훼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발표드릴 때 네이버에 데이터 커머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 SME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구조화되지를 못했는데 그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게 3단계로 나눴고 시작, 성장, 확산 단계로 나눴고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런 구조화시키는 게 저희가 이제 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디커머스 리포트라는 걸 만들어서 매년 그걸 공개하고 있고 올해도 공개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그 고도화되고 있고 더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학교와 협력을 저희가 계속 지속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제 학교에 많은 그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한 가지 사실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물 빠지면 바닥 보이고 그다음에 눈 녹으면 맨 땅 보인다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경영학에서는 모멘텀 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역경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잘 쓰는 요트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5개 그룹 기업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우리 기업들은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한국경영학회 이영면 회장님과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소중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 또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발표자 5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늦게까지 이렇게 저희들하고 함께 동영상으로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국경영학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좋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플래닛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토론과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융합학술대 플래너리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